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오야마 미치코님의 소설 목요일에는 코코아를입니다. 문예춘추사에서 펴냈고 권나미님이 옮겼습니다. 아오야마 미치코님은 대학 졸업 후에 시드니에서 일본계 신문사 기자로 근무하다 귀국해서 잡지 편집자를 거쳐 집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데뷔작인 목요일에는 코코아를로 제1회 미야자키 책 대상을 받았으며 속편 월요일의 말차 카페로 제1회 켄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일본 서점대상 2위에 오르면서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진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목요일에는 코코아를은 앞장에 등장한 인물이 다음 장의 화자가 되는 배턴 터치식 구성으로 총 12개의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에피소드마다 마음 따뜻한 훈훈한 내용으로 책장이 술술 넘어간답니다. 오늘은 12개의 에피소드 중 3개의 에피소드를 읽어드릴 텐데요. 어떤 훈훈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은이 아오야마 미치코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목요일마다 코코아를 주문하는 그녀에게 빠진 마블 카페 와타루 점장의 소소하고 따뜻한 짝사랑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코코아 씨라고 한다. 진짜 이름은 모른다.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부를 뿐이다. 내가 일하는 마블 카페의 창가 구석 자리. 반년쯤 전부터 그녀는 혼자 와서 꼭 그곳에 앉는다. 주문은 언제나 똑같다. 핫코코아 주세요. 비가 그친 뒤에 물방울 같은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본다. 어깨까지 오는 밤색 머리카락을 흔들며. 마블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 구석에 있다. 강변의 벚나무 가로수가 막 끝나는 지점에 큰 나무 뒤에 숨듯이 있는 자그마한 가게다. 다리를 건너 맞은편 강변에는 몇 개의 가게와 시설이 있지만 이쪽은 민가뿐이어서 인적도 드물다. 홍보하는 일도 없고 잡지사에서 취재하러 오는 일도 없고 아는 사람만 아는 카페로 영업하고 있다. 테이블석 3개와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운터석, 멋없는 원목 테이블과 의자, 천장에 매달린 램프. 만석이 될 때도 없지만 텅 비는 날도 없어서 나는 매일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손님을 맞이한다. 코코아 씨가 가게에 오는 것은 언제나 목요일이다. 오후 3시가 지났을 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3시간 정도 카페에서 보낸다. 그는 대체로 긴 영문 편지를 읽거나 쓰고 영자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본다. 평일 낮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이나 노인 손님이 많아서 코코아 씨 같은 젊은 여성은 드물었다. 학생은 아닌 것 같고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다. 성인식을 한 지 3년 지난 나보다 아마 조금 연상일 것 같다.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한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이국의 땅에 사는 사람에게 그날 일어난 일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마치 가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다.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얇은 편지지, 사방 삼색기로 두른 봉투, IT 시대에 손으로 장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데 이런 복고풍 아이템을 애용하는 코코아 씨는 더욱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옆을 지나갈 때 얼핏 보니 그는 만년필로 예쁜 필기체를 쓰고 있었다. 어떤 마법의 주문을 쓰고 있을까? 편지를 쓰는 코코아 씨를 보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았다. 입술이 살짝 호를 그리고 하얀 뺨에 붉은 빛이 돈다.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내리뜬 눈가에 진한 갈색의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든다. 그럴 때 코코아 씨는 절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빤히 볼 수 있다. 편지의 상대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러움과 질투가 마음속에서 손을 잡는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2년 전 초여름부터다. 강변을 따라 파란 잎만 남은 벚나무 가로수 아래를 걸으면서 이 나무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하고 무심히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무직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던 체인점 레스토랑의 경영 부진으로 해고당했다. 그날도 헬로워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취업 활동이 순탄하지 않아서 불안과 시간만큼은 넉넉했다. 어차피 한가하여 가로수가 끊기는 곳까지 걸어가 보았더니 나뭇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 뒤로 카페가 있었다. 이런 곳에 카페라니. 나는 지갑 속 동전을 확인한 뒤 가게 문을 열었다. 커피 한 잔이라면 마실 수 있다. 가게는 좁았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공간이었다. 갈 곳 없는 내게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됐다. 처음 왔는데 내 집에 돌아왔을 때 같은 안도감. 체인점의 복작복작한 소음과는 정반대였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나는 숨을 삼켰다. 점원인 듯한 남성이 벽에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는 종이를 붙이는 참이었다. 절묘한 타이밍. 나는 두근거리면서 카운터석에 앉았다. 종이를 붙이고 점원이 메뉴와 물을 갖고 왔다. 50살 정도일까. 몸집이 자그마하고 마른 몸에 평범한 얼굴이지만 이마 한복판의 점이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세련된 디자인의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했다. 따뜻한 커피 주세요. 따뜻한 거요? 전방위 남성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보글보글 사이펀으로 커피 끓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점장님이십니까? 네, 마스터라고들 하죠. 꿈이었거든요. 커피숍에서 커피 끓이는 마스터. 마스터는 카운터 너머로 커피를 내밀었다. 향긋한 향이 피어오르는 컵은 스야키였다. 마셔보니 부드럽고 감칠맛이 났다. 나는 한 모금 마신 뒤 결심하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스터는 진지한 얼굴로 말없이 5초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그럼 정사원으로.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아직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사원? 하지만 이력서나 신분증명서나 필요 없어. 난 보는 눈만큼은 있거든. 아르바이트 쪽이 좋아? 정사원이면 곤란한가? 그렇지는. 그럼 결정. 마스터는 카운터로 나오더니 아르바이트 모집 종이를 떼어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블 카페의 정사원이 됐다. 마스터는 그러고 나서 바로 한동안 가게를 비울 테니까 나머지는 와타루, 자네 혼자 적당히 알아서 해주게 하고 말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생각보다 빨리 자네가 와주어서 다행이야. 그렇지만 커피숍에서 커피를 끓이는 마스터가 꿈이었다면서요. 의아해하며 물어보자 마스터는 행복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꿈은 이루어진 시점에서 현실이 되니까. 난 꿈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 후로 2년째 나는 마블 카페를 혼자 맡아서 하고 있다. 물론 경영자 명의는 마스터이고 나는 고용점장 같은 것이다. 느닷없이 가게를 맡기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만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은 내게 의문을 가질 틈조차 주지 않았다. 체인점처럼 매뉴얼은 없고 마스터가 가르쳐준 것은 문단속하는 법 정도였다. 시행착오로 해가는 동안에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친척처럼 나를 귀여워해주는 할머니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종종 들렀다. 완전히 나다운 색깔이 생긴 이 카페에 마스터는 불쑥 와서는 벽에 그림을 바꾸거나 손님인 척하고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다. 나의 영역은 2층 건물의 임대 원룸과 이 카페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작은 세상에 충분히 만족한다.
방은 낡고 좁지만 2구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요리하기 가능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이 카페를 사랑한다. 그리고 호사스럽게도 밤생머리에 총명한 손님을 흠모하고 있다. 점원이 손님을 흠모하다니. 그래서는 안 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짝사랑이니까 괜찮다. 마스터의 말을 빌리자면 꿈으로 좋다. 짝사랑은 나쁘지 않다. 그저 좋아하기만 한다. 단지 그것뿐인데 힘을 준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지. 목요일에는 특히 맛있는 코코아를 그에게 올린다. 그게 전부다. 7월 중순이 되어 장마가 그치고 하늘이 눈부신 계절이 왔다. 목요일 오후 3시가 지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언제나처럼 문이 열렸다. 하지만 코코아 씨는 평소와 달랐다. 녹초가 되어서 토트백을 맨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다. 하필 그가 좋아하는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다. 다림질이 잘 된 블라우스에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다. 테이블에는 책이 몇 권 있고 연신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다. 코코아 씨는 그 사람을 본 뒤 늘 앉던 자리에 등을 돌리듯이 하고 비어있는 한복판 테이블에 앉았다. 내가 물과 메뉴판을 갖고 가자 땀이 나는 더운 날인데 코코아 씨는 어김없이 핫코코아를 주문했다. 그때만큼은 잠깐 나를 봐주다가 이내 테이블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내가 핫코코아를 갖고 간 뒤에도 코코아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편지지 세트도 만년필도 페이퍼백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테이블 끝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보고 말았다. 주르륵 하고 그녀의 뺨을 타고 내리는 것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코코아 씨에게 나는 자동 판매기 버튼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차림새로 보아 좋은 집안 따님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외국에 장기간 혹은 여러 번 다녀왔을 터다. 항공 우편의 상대는 원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로 이 카페 이외에는 나와 전혀 겹치는 부분 없는 멀고 먼 세상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닿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괜찮아요 하고 살며시 손을 잡아주고 싶다.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무엇이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카페 점원과 단골 손님, 앞치마를 벗을 수 없는 내가 코코아 씨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푸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책이 2권 바닥에 떨어졌다. 언제나 코코아 씨가 앉는 자리에서 태블릿을 켜놓고 있던 손님이다. 그는 실망한 듯이 크게 한숨을 쉬더니 책을 주었다. 뭔가 오늘 이 가게에 오는 여성 손님은 모두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다.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손님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 가방에 책을 찔러놓고 급하게 계산대로 향했다. 그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됐다라고 생각했다.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쟁반을 들고 그 테이블석으로 달려갔다. 아이스 커피잔 반쯤 준 물컵, 물수건, 빨대봉지. 정리선수건이 있었더라면 우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빠르기로 그것들을 쟁반에 올리고 테이블을 닦았다. 비었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코코아 씨에게 말하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쓸데없는 짓을 했나 하고 잠시 움찔했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용기를 쥐어짰다. 늘 앉으시던 자리 말입니다. 좋아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코코아 씨는 큰 눈을 더 커다랗게 뜨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방금 빈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이 사르르 녹듯이 웃었다. 고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코코아 씨는 언제나의 자리로 옮겨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코코아를 한 잔 다 마신 뒤 드물게 리필을 했다. 2잔째 코코아를 갖고 가자 그는 언제나처럼 영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컵을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저기 하고 말을 걸었다.
움찔해서 손이 흔들렸다. 흔들린 컵에서 코코아가 몇 방울 편지지에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껏 좋은 분위기였는데 통안의 실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파도가 밀려가듯 핏기가 싹 가셨다. 나는 황급히 냅킨으로 닦으려고 했다. 잠깐만! 코코아 씨의 손이 내 손에 포개졌다. 이번에는 심장이 금붕어처럼 팔딱거렸다. 봐요. 코코아 하트.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조금 일그러졌지만 정말로 코코아가 갈색의 하트를 그리고 있었다. 하트? 재미있어요. 이대로 보내야지. 코코아 씨는 무지개를 발견한 아이처럼 들떴다. 이렇게 웃기도 하는구나. 내 속의 물고기는 아까부터 팔딱팔딱 정신없이 뛰고 있다. 핫코코아로 따스해지기를 이라고 쓸게요. 코코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아한 손놀림으로 흐르는 듯한 영문을 썼다. 그리고 언제나의 자리에서 언제나처럼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알았다. 이 작은 세계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처음 닿은 부드러운 손, 내게만 보여준 즐거워하는 웃는 얼굴. 코코아 하트 바로 옆에 My dear best friend Mary. 영어를 못하는 나도 의미는 안다. 메리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코코아 씨가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문 편지의 상대가 원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아니다. 나는 자꾸 웃음이 나는 얼굴을 쟁반으로 가렸다. 반세기 로맨스. 결혼 50주년을 맞아 호주 시드니로 여행 온 노부부의 사랑스러운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군요. 당신도 식사하러 오셨나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다니 좀 떨리긴 하지만 가끔은 이런 멋을 부려도 되겠죠. 당신한테 소개할게요. 나와 마주 앉아서 베이컨 에그를 우물우물 맛있게 먹는 이 사람은 신이치로 씨, 내 남편이에요. 저기 좀 들어줄래요? 우리 결혼한 지 50년째랍니다. 어제 탈원가에서 만난 새색 씨에게 50년이나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시다니 두 분은 운명의 붉은 실로 맺어지셨군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게요. 50년. 새삼스럽게 감개무량하네요. 놀라워요. 생각해보면 우리 신혼여행도 아타미에서 1박이었고 신이치로 씨는 일이 바빠서 둘이 해외여행은 처음이에요. 금혼식 선물로 딸이 시드니 여행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딸 하나가 있죠. 이름은 히로코. 유치원 때 가타카나로 히로코라고 가로로 썼더니 로가 작아져서 피코로 보였는지 그 후로 다들 피장이라고 부르더군요. 귀엽잖아요. 작은 새 같고. 그래서 나도 피라고 불러요. 사실 나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우리 집을 담당한 삼신할머니가 오랫동안 길을 찾지 못했나 봐요. 포기했을 즈음에 간신히 문을 노크하여 피장을 만난 것은 내가 36살 때였어요. 그런 피장이 지금은 36살. 그때의 나와 같은 나이라니 참말 신기한 느낌이네요. 시간여행하여 36살끼리 대면한다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친한 친구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딸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참 좋아한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답니다. 피장은 우리 부부한테 금혼식 선물로 해외여행을 선물하려고 10년쯤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눈물 났어요. 소꿉친구인 아짱이 2년 전 시드니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때 참석해서 여기저기 관광해보니 너무나 멋있어서 여행을 간다면 시드니라고 생각했다나 봐요. 그때는 기성복 회사 사원이었지만 독립하고 싶다고 생각한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란제리 가게를 하고 있어요. 내 딸이지만 대단해요. 참, 피장네 가게는 강변에 있지만
조금 가서 다리를 건너면 마블 카페라는 아담한 커피숍이 있는데요. 와타루 군이라는 귀여운 청년이 일하고 있답니다. 아들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멋대로 하는데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졌어요. 요전에도 제가 마블 카페에 갔을 때 와타루 군이 가을의 벚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 저는 원예가 취미여서 식물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을 테죠. 가을의 벚꽃이라면 코스모스가 아닐까요? 가을 벚꽃이라고 써서 코스모스. 그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아, 그렇군요 하면서 역시 잘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가게에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칠석의 단사쿠처럼 소원을 써서 걸도록 했더니 손님 한 사람이 가을의 벚꽃이라고 한 단어만 썼다더군요. 나는 와타루 군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았죠. 그 손님은 와타루 군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뭘까, 이건 초콜릿인가? 신이치로 씨가 갈색 페이스트를 빵에 바르는 것을 묵묵히 보고 있었어요. 잼 옆에 나란히 있는 노란 통.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지만 나는 모르죠. 덥석 베어문 신이치로 씨가 난감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그 얼굴을 보고 싶었죠. 으흐흐, 나도 아까 실패했답니다. 단맛인 줄 알았더니 짜고 맵고 이상한 맛. 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하지만 뭐든 도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이치로 씨에게도 사전 정보 없이 먹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입 먹고 포기했지만 신이치로 씨는 과감히 두 입, 세 입 도전하여 고난을 극복하더군요. 처음에는 생각지 못한 맛이어서 놀랐지만 익숙해지니 의외로 재미있는 맛이네. 아유, 역시 무적이네요. 당신은 노란 통에 인쇄된 빨간 바탕에 흰색 알파벳을 수첩에 메모까지 하고 말이죠. VEGEMITE 베개 밑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신이치로 씨. 아, 그러고 보니 피장이 말했던 것 같네요. 생긴 건 초콜릿과 비슷한데 짠맛이 나는 건강식품이라고. 아마 베지마이트라고 했지. 그거 달달해 보이는데 짜다니 그야말로 인생과 같군요. 나는 밥을 먹는 신이치로 씨를 보면 뭔가 안심이 돼요. 그이는 정말로 뭐든 소중하게 먹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먹을 때만큼은 웃는 얼굴로 천천히 음미해요. 이런저런 고민도 있겠지만 날마다 감사히 밥을 먹다 보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좀 힘이 나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더 같이 밥을 먹게 될까요? 우린 일단 연애 결혼이었어요. 나는 신이치로 씨가 근무하는 토목회사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죠. 사원은 12명 정도였을까요? 홍일점이어서 나름대로 인기가 많았어요. 격리이긴 하지만 뭐든 다 했죠. 뭐랄까, 운동부 매니저 같은 느낌이라면 이해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렵이 가장 빛나는 청춘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신이치로 씨는 아주 성실했어요. 체구가 작은 데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았죠. 직원들이 신이치로 씨가 열심히 낸 성과를 자기 실적처럼 과시해도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 신이치로 씨가 답답하더라고요. 어째서 자기를 어필하지 않는 거죠? 하고 반쯤 화내면서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신이치로 씨는 나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라면 누가 하든 상관없잖아요. 하고 태평스럽게 말하더군요. 이 남자 출세 못하겠네 하고 어린 나는 생각했죠. 당시에는 늠름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회사에서 가장 체격과 목소리가 크고 리더십이 있는 요스케 씨와 사귀고 있었죠. 그대로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스케 씨는 사장님의 총애를 받아서 사장님 따님과 결혼하고 말았어요. 삼류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나는 어이없이 버려졌어요. 울고 울고 또 울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회사 다니기가 괴로워서 사표를 내려고 할 때였답니다. 신이치로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사귀어 주세요가 아니라 결혼합시다라니. 그래서 나는 동정하는 줄 알고 못되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밋밋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재미없을 거예요. 나는 멋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때는 마음이 어두울 때라 착한 신이치로 씨를 상처 입히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이치로 씨는 상처는커녕 언제나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어디로 가고 빙긋이 웃으며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멋있어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지금은 밋밋해 보이겠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멋진 로맨스 그레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입을 멍하니 벌리고 한동안 신이치로 씨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상상했죠. 나이를 먹어서 할아버지가 된 신이치로 씨를. 놀랄 정도로 쉽게 그려지더군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멋진 로맨스 그레이 할아버지가 되겠구나. 나는 이 사람과 있으면 절대 불행해지지 않겠구나. 그건 상상을 가볍게 넘어서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퇴사를 하고 신이치로 씨의 아내가 됐죠. 그런데 10년이 지나 그 토목회사 사장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뒤를 이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요스케 씨가 아니라 신이치로 씨였답니다. 요스케 씨는 사장님 따님과 잘 안 됐던 거죠. 결혼하고 3년도 되지 않아 도박과 바람으로 이혼한 거예요. 물론 회사도 그만두고 행방도 알 수 없어졌어요. 따님은 그 후 재혼했지만 회사와는 관계없는 사람과 연애로 만났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이 돌아가신 뒤 신이치로 씨는 요스케 씨를 필사적으로 찾았답니다. 일용직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사는 요스케 씨를 발견하고 같이 회사를 이끌어가지 않겠냐고 머리를 숙였대요. 요스케 씨한테 부탁하지 않더라도 그 무렵 회사는 아주 순조로웠지만 신이치로 씨는 줄곧 요스케 씨를 걱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고용해주겠다라고 하면 요스케 씨의 자존심이 가루가 됐겠죠. 요스케 씨는 요스케 씨대로 여러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스케 씨도 저야말로 부탁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나는 신이치로 씨도 요스케 씨도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스케 씨가 온 뒤로 회사는 더욱 활기를 띠어서 크게 성장했답니다. 신이치로 씨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정직하고 겸허하고 언제나 미소 진 얼굴로 아무리 높은 사람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고 아무리 신입이어도 잘난 척하지 않아요. 생각건대 올바른 겸허함이란 올바른 자신감이고 진정한 부드러움은 진정한 씩씩함이 아닐까요? 5년쯤 전일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어머나 이 사람 어느새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아니 멋진 그레이가 돼 있는 게 아니겠어요? 커피 리필 주세요. 조식을 마친 신이치로 씨가 웨이트리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인 스태프가 있어서 안심한 것 같아요. 까맣고 긴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젊은 웨이트리스에 네 하는 기분 좋은 대답. 손목에 차고 있는 연두색 팔찌가 아주 잘 어울리더군요. 신이치로 씨와 만날 무렵 나도 저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신이치로 씨에게 차 드세요 하고 찻잔을 내밀던 내 모습이 포개지더군요. 여보, 당신 거짓말하지 않았네요. 내가 말하자 신이치로 씨는 눈을 2번 깜빡이더니 후후 하고 즐거운 듯이 웃었습니다. 무슨 얘길까나? 어째 말이 많아진 것 같네요. 나만 얘기하면서 식사해서 미안해요. 당신도 배가 고플 텐데 빵 먹을래요? 빵을 한 조각 내밀려고 할 때 좀 전에 웨이트리스가 다가와서 커피포트를 한 손에 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새 로리키트라고 해요. 색깔이 선명하죠.
얼굴은 파란색이고 가슴은 오렌지색, 날개는 초록색, 목에는 목도리 같은 노란색 라인. 정말 그렇구나. 당신 참 화려하네요. 그때 신이치로 씨가 느닷없이 마사코 참 예쁘네. 어머나 아유.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나이값도 못하고 심장이 띠리링 하고 하프 같은 소리를 내네요. 신이치로 씨 그런 말 몇십 년째 해주지 않았는데. 아니, 신혼 시절에는 들은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쁘고 부끄러워서 아랫입술을 가볍게 물면서 얼굴을 드니 신이치로 씨의 시선은 로리키트를 향해 있었어요. 예쁘다고 한 건 나? 아니면 로리키트? 뭐 좋아요. 색색의 로리키트와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미소 짓는 신이치로 씨를 번갈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의 로맨스 그레이 쪽이 훨씬 멋있네요. 삼세끼의 약속. 마블 카페 와타루 점장의 짝사랑 마코 씨와 그의 절친 메리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사는 마코에게 온 항공 우편에 수제 책갈피가 동봉되어 있었다. 흰색 화지끈을 달아서 코팅까지 했다. 분홍빛의 하늘하늘한 아파였다. 시드니에서 태어나 자란 호주인인 나도 그 꽃 이름을 알고 있다. 가르쳐준 사람은 마코다. 일본의 봄을 알리는 마코가 제일 좋아하는 벚꽃. 마코가 시드니에 있을 무렵 화창한 10월 어느 휴일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마코에게 안내했다. 자카란다 나무 가로수가 멋진 아치를 만들었다. 쏟아지듯 떨어지는 꽃잎이 도로를 물들여서 한층 아름다웠다. 자카란다 꽃은 호주의 봄을 상징한다. 여기서 보는 자카란다를 좋아해. 이 보라색 풍경을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하거든. 내 말에 마코는 눈을 반짝거리며 벚꽃 얘기를 해주었다. 일본인도 벚꽃이 피면 봄을 느낀다는 것. 자카란다와 마찬가지로 벚나무 가로수가 무수히 많다는 것. 연한 분홍색조가 자카란다의 연보라와 톤이 비슷하다는 것. 도쿄에서 절정은 4월이라는 것. 4월이 봄이라니 신기했다. 마코도 10월인 호주의 봄이 신기하겠지. 마코가 말했다. 아, 메리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내게도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벚꽃길이야. 나도 끄덕였다. 그렇구나. 언젠가 4월에 벚꽃 보러 도쿄에 갈래. 빈말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 리액션이었다. 마코는 순간 호흡을 멈춘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얼굴이 환해졌다. 꼭이야. 10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마코는 교환학생으로 우리 집에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했다. 처음 마코를 만났을 때의 기분을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 반갑다. 아, 반갑다. 먼 옛날의 기억이 깨어나는 듯한, 나보다 전에 내가 몸을 흔드는 듯한 느낌. 나는 이 아이를 알고 있다. 이미 이 아이와의 추억이 있는 것 같다. 그때는 그것이 어떤 건지 몰랐지만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나는 체육 시간 이외에는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집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다. 내성적인 나를 보다 못해서 부모님은 홈스테이를 받기 시작했다. 또래 여자아이들과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대부분 일본인 친구들은 무리하지 마 하고 나를 배려하거나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난감한 모습이었다. 친구와 아웃도어를 즐긴 일이며 여행 간 얘기 같은 건 왠지 내게 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마코에게는 그런 벽이 없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몸짓을 섞어가며 드라마틱하게 얘기했다. 아무리 사소한 발견도 보물을 파는 듯한 표정으로 내게 전하려고 했다. 마코와의 그런 시간은 마른 흙에 작물이 열매 맺는 듯한 행복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마코는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나를 집에서 데리고 나갔다. 나는 조금씩 바깥 공기를 접하고 자연을 감상하고 카페에서 보내는 한때의 즐거움을 찾게 됐다. 나보다 5살 아래로 귀여운 여동생 같은 마코는
언니처럼 자연스럽게 나를 선도했다. 마코와 나는 하염없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반대로 같은 방에서 몇 시간이고 말없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마코가 귀국한 뒤 몇 통이나 되는 항공 우편이 우리 사이를 오갔을까. 약속한 건 아니지만 꼭 답장이 오리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나의 힘없는 날들을 이어주었다. 마코의 영어는 점점 능숙해져서 이따금 원어민에게 편지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 마코가 사용한 얇은 편지지와 삼색기 봉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내가 편지에 썼더니 마코는 기특하게 한 번도 그 스타일을 흐트리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볼펜으로 쓰던 것이 내가 선물한 만년필로 바뀐 정도다. 보고 싶어 하는 말을 서로에게 몇 번이나 쓰면서 좀처럼 실현하지 못했다. 마코는 대학에 가고 졸업 후에는 영어회화 학원 강사가 됐다. 마코는 수업을 해야 하니 장기 휴가를 받기 어렵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지도 모르는 나는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마코가 귀국한 뒤로 주고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마코와 나의 정기적인 편지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사람들이 다들 이메일을 사용하게 된 후로도 우리는 손에 들 수 있는 편지를 사랑했다. 바다 넘어서 오는 항공 우편은 내게 마코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1년 전인 6월 나는 병으로 쓰러졌다.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된 것이다. 한 달 남짓 입원한 후 의사가 이 병원에서 치료하기에는 어렵겠다고 선언했다. 소개장을 써줄 테니 의료시설이 더 잘 된 시드니 시내의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입원한 병원은 교외에 있어서 병실 창문으로 넓은 바다가 시원하게 보였다. 나는 그 풍경이 마음에 들었고 넓은 개인실도 편했고 주치의도 간호사도 정말 좋아했다. 의사가 소개하겠다고 한 병원에는 몇 년 전에 일주일 정도 검사차 입원한 적이 있다. 빌딩밖에 보이지 않는 창,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스태프, 지독한 소독약 냄새. 아무리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런 곳에서 정신사납게 보내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만약 여기에서 끝난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아. 7월 어느 날 나는 마코에게 그런 편지를 썼다. 어릴 때부터 나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엄마를 따라서 병원에 갔을 때 진료실 밖에서 기다린 적이 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의사 선생님과 엄마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 병이 있는 건 난데 건강한 엄마가 고통스럽게 미간을 찡그리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때부터 내 생사와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기대하지 않으려고 굳이 나쁜 쪽을 상정하는 버릇이 생겼다. 마코는 그 편지가 도착하자 내가 입원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간호사실에서 국제전화를 받았더니 마코는 당장 큰 병원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병을 고치도록 노력해달라고 애원했다. 메리, 너 나와의 약속 잊은 거야? 전화기에 대고 마코는 울었다. 약속? 미안하지만 나는 마코가 말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좋아. 하지만 나는 줄곧 기다리고 있었어. 마코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난 듯한 마코의 목소리에 이제 내가 싫어졌나 생각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마코에게 무척 밝은 내용의 편지가 날아왔다. 편지지 첫 장 끝에 뭔가를 흘린 듯한 갈색 얼룩이 있고 핫코코아로 따스해지기를 이라는 말풍선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병원이 메리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라면 병원 옮기지 말고 천천히 요양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했다. 그렇게 반대했으면서 어째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좋아하는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날 수도 있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 그 문장을 읽고 비로소 깨달았다. 마코와의 약속, 4월의 벚꽃이다. 마코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나는 바로 답장을 썼다. 가을까지 꼭 병을 고쳐서 도쿄에 갈게. 마코와 함께 벚꽃을 볼 거야. 그러나 나의 병은 점점 진행됐다. 연말에 한 정밀검사 결과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이 잘 되면 평범한 사람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스크는 컸다. 의사는 성공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다. 수술 받겠다면 어쩌면 이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주세요. 라고. 몸서리칠 정도로 무서웠다. 그러나 가능성이 반이나 있다면 도전해보자고 생각했다. 수술해서 건강해지자. 나는 마코와 벚꽃을 보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수술이 한창인 가운데 마취된 몸으로 나는 안개 낀 광경을 보았다. 얼마나 옛날일까. 호주의 시골 마을에서 나란히 있는 여자아이 둘, 침대에 앉아있는 야윈 여동생에게 꺾어온 꽃을 살며시 건네는 언니. 희미한 기억에 점점 윤곽이 생기며 또렷하게 모든 것이 돌아왔다. 병약한 여동생, 그것은 나. 언제나 옆에서 지켜주는 언니, 그것은 마코. 멀고 먼 전생에서 자매였던 우리. 전생에 나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언제나 겁먹고 있었다. 현생에 나도 여전히 그랬다.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을 겁먹는 것은 똑같다. 이 꽃 광장에 잔뜩 피어 있어. 엄청 예뻐. 꼭 같이 보러 가자. 그날 침대 옆에서 언니는 말했다. 응 하고 나는 끄덕였지만 그런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광장까지 2시간이나 걸어가야 한다. 그때 내게는 너무 멀었다. 스르륵 커다란 빛이 나를 감쌌다.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느낌이었다. 전생에서 어린 나는 망설임 없이 빛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때 언니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언니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건 힘들다. 끝나도 좋다. 함께 꽃을 보지 못해서 미안해 언니. 그때 놓아버린 생, 지워져 버린 전생의 기억. 또 마찬가지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다시 모든 것을 잊고 있겠지. 메리! 나는 깜짝 놀라서 빛을 향해 뻗으려던 손을 멈추었다. 메리 잊은 거야? 그 약속 나는 기대하고 있었어. 마코가 울고 있었다. 하여간 울보라니까. 나보다 훨씬 야무진 주제에 꽃이 시들 정도로 눈물을 흘리던 마코. 오페라 하우스에서 뮤지컬을 보고 흥분해 내게 재연해 보이던 마코. 바비큐로 구운 오지비프가 거대하다고 눈이 동그래졌지. 바다에 갔을 때는 수영하지 못하는 나와 놀아주느라 파라솔 아래에서 피시앤칩스를 먹으며 하염없이 수다를 떨었지. 밤에는 베란다에서 둘이 나란히 남십자성을 찾았지. 마코가 시드니에서 보낸 마지막 날, 내 침대에서 같이 잤다.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고 역시 마코는 울었다. 물론 나도. 마코가 보낸 항공 우편,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사는 세계를 전하는 온기가 담긴 편지, 상자 가득 모아두었다. 마코, 시드니에 와주어서 고마워. 나와 만나주어서.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반갑다고 느꼈던 마코의 웃는 얼굴. 반가워? 그렇지. 그때 나는 생각났다. 이 아이를 알고 있다고. 전생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 남겨져 있다. 소중한 사람이란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때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도록. 나는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메리! 마코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대답했다. 이번에야말로. 마코! 살 거야. 이 시대를 확실하게. 전생에서 자매였기 때문이 아니다. 난 지금의 우리를 살 거다.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다. 새로운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4월의 가을 하늘 아래 나는 시드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수술 후 회복이 너무나 빨라서 의사는 놀랐지만 나는 뭔가 당연한 듯이 느껴졌다. 몸이 벚꽃을 볼 수 있도록 맞춘 것이다. 자카란다는 봄 동안 줄곧 피어 있는데 벚꽃의 만개는 믿을 수 없게도 며칠밖에 보지 못하니까 느긋이 있을 수 없다. 처음으로 찾은 도쿄, 마코와의 10년 만의 재회. 나는 마코와 둘이서 강변에 핀 벚나무 가로수를 보았다. 꽃 구경하러 온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강변에서 나는 마코에게 말했다. 있지 마코, 다음에는 네가 시드니에 와. 나랑 자코란다를 봐야지.
마코는 밤색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며 웃는 얼굴로 크게 끄덕였다. 꼭 갈게. 우리는 1초 앞도 모르는 채 살고 있다. 자기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대항할 수 없는 것도 맞은편에서 찾아온다. 그럴 때 끝없이 부푸는 불안은 우리에게 무서운 시나리오를 쓰게 한다. 자기가 만든 스토리인데 마치 누군가가 떠맡긴 미래처럼, 그리고 그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우리는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확실히 있는 것은 호흡하고 있는 나, 웃고 있는 마코, 피어있는 벚꽃. 수면에 떠오른 꽃잎들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천천히 흔들렸다. 나는 단지 약속한 날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 마코가 다시 시드니에 와서 함께 자카란다를 보면 또 다음 약속을 해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물결을 타고 떠내려가는 벚꽃잎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강변의 벚꽃길 옆에 자리한 카페인 마블 카페. 그 카페에서 나온 한 잔의 코코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도쿄와 시드니를 연결해주며 마음을 훈훈하게 치유해줍니다. 이 책의 부제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구원한다예요.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이 부제가 참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저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또 저 역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던 과거의 경험도 생각이 나면서 더욱 힐링이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